엄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사세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가족이랑 지내는 게 효도죠. 아니야, 그게 바로 지옥의 시작이야.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안다니까. 늙어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효도라는 이름을 쓴 족쇄일 뿐입니다. 내 집인데도 주인은 며느리이고 내 돈으로 산 반찬조차 허락을 받아야 꺼낼 수 있습니다. TV 리모컨 하나 쥐는 순간에도 눈치가 따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마치 불청객이 된 듯한 시선을 받습니다. 이처럼 존엄을 잃고 사는 노년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혼자 산다면 다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차려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표를 끊어 떠나면 되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밤새 틀어놔도 됩니다. 혼자 사는 자유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늙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혼자가 축복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행복을 안겨주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효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순간부터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한미정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며느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주도했고 그녀는 늘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침에 부엌에 나가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 돌아왔지만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사실상 배척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방식대로 김치를 꺼내 담으려 하면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드라마를 보려 TV를 켜면 손주가 학습기를 써야 한다며 꺼버렸고 늦게까지 불을 켜두면 전기세 아깝다며 눈치를 줬습니다. 결국 한 씨는 자기 집에서도 의자 하나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채 방 구석에 웅크려 살아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간섭을 받으며 자신의 삶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집인데 왜 내가 세입자보다 못하냐라고 울분을 토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반면 인천에서 홀로 사는 박영자 씨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는 외로움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만의 공간이 주는 해방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끓여 마시고 점심에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차려서 천천히 즐겼습니다. 집안 어디서든 마음껏 노래를 틀고 친구들을 불러와 웃고 떠들어도 눈치를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행이 가고 싶으면 바로 표를 끊어 떠났고 늦게 들어와도 누가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자유가 밥이고 평화가 반찬이다. 자식과 살면 반대로 눈치가 밥이고 서름이 반찬이다. 마음이 편해지니 건강도 회복되고 병원비는 줄었으며 자유롭게 웃으니 오히려 인간관계도 활발해졌습니다.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존엄을 포기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인데도 주인이 아니고 냉장고 속 반찬 하나 마음대로 꺼내지 못하며 거실 소파조차 차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의 선택은 오직 내 몫이고 내 결정에 따라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이 자유와 존엄을 끝까지 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끔찍한 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먹는 것, 쓰는 것, 심지어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돈 문제는 노년의 마음을 매일 갉아먹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정아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들 부부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생활비 지옥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월급을 가져오지만 카드값, 교육비로 이미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연금이 있으시니 공과금이랑 식비 정도는 보태주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매달 연금에서 80만 원을 내놓았고 용돈은커녕 본인을 위해 쓸 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조금만 아껴 쓰자고 불을 끄면 며느리는 어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둡다며 화를 냈습니다. 손주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통장에서 돈을 빼간 적도 있었고 결국 그녀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 집인데도 지갑은 남의 손에 쥐어진 채 하루하루 허덕이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강릉에 사는 박선영 씨는 혼자 살며 전혀 다른 삶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자식과 함께 살자는 권유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혼자 산 덕분에 연금 120만 원은 오롯이 자신만의 돈이 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기본 지출을 계산해도 한 달 생활에 충분했고 남은 돈으로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었고 작은 선물은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랑 살면 내 연금은 빼앗기는 돈줄이 되지만 혼자 살면 내 연금은 나만을 위한 보물이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이 그녀의 자존심과 행복을 지켜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은자 씨는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닌다고 했지만 술과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고 결국 집안 생활비는 모두 은자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평생 모은 적금까지 손댔습니다. 아들은 엄마 잠깐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라며 돈을 빼갔지만 돌아온 건 갚지 못한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마저 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막말을 퍼부었고 결국 은자 씨는 빚 독촉 전화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혼자 사는 김정옥 씨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연금 1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전기세 아껴라, 수도세 줄여라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은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고 친구들과 외식도 하며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사는 삶은 결국 돈으로 올가매는 덫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뜯어가고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내 돈을 파먹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모든 경제는 내 손에 있고 모든 결정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내 돈을 지켜내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유가 바로 혼자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내 집을 안식처로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을 쉬게 하는 마지막 성지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살게 되는 순간 그 성지는 무너지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내 집에서조차 방 한 칸에 갇혀 사는 현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쓴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겠다 싶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거실은 손주의 놀이터가 되어 시끄럽게 어질러졌고 며느리는 어머니 방에서만 계시면 좋겠어요 라며 대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안 곳곳이 명자 씨의 공간이 아닌 듯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이 아니라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켰다가 며느리의 싸늘한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이 학교 가야 하는데 이 시간에 TV는 좀 자제해 주세요. 그날 이후 명자 씨는 거실 소파에도 앉지 못하고 오직 방 안좁은 침대 위에서만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내 집이라 믿었던 곳이 순식간에 감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 강릉에서 혼자 사는 박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권유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홀로 살길 택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거실 소파도 주방도 베란다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늦은 밤 좋아하는 드라마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웃었고 아침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집은 다시 살아 숨쉬는 안식처가 되었고 방문을 열 때마다 이곳은 오직 나만의 성지라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마음껏 웃고 떠들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피곤할 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내 영혼의 쉼터인데 혼자 살아야만 진짜 집이 된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이순애 씨는 딸 부부와 함께 살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주를 돌보라는 요구는 기본이었고 딸은 엄마가 계셔서 집이 불편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려 해도 엄마는 그냥 쉬세요. 여기저기 손대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를 집에 초대하려 하자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분은 밖에서 만나세요. 집이 너무 좁아요.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집이라 믿었던 공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그는 눈칫밥에 시달리며 집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고 어느새 병든 노파처럼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최경숙 씨는 집안 구석구석이 자유의 무대였습니다.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영화 두 편을 연달아 틀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해도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큰 소리로 통화를 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집이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된다. 나만의 안식처가 되어 매일이 축제 같다. 노년의 집은 마지막 피난처이자 영혼의 쉼터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사는 순간 그 집은 감옥으로 변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는 송두리째 빼앗기고 남의 집살이 같은 서름 속에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오직 그때만이 내 집을 내 집답게 온전히 안식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내 건강을 지키는 데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그 돈을 내 몸이 아니라 남의 생활에 퍼부어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로 이어집니다. 내 약값, 내 병원비조차 챙기지 못한 채 손주 학원비와 며느리 화장품 값으로 사라지는 순간 노인은 스스로의 건강을 잃고 죽음 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윤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큰아들과 살며 매달 연금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온전히 본인을 위해 쓰이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영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50만 원이 빠져나갔고 며느리는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손에 남는 건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를 다녀야 했지만 MRI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돈이 아까워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병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회복은 더뎠습니다. 내 몸이 고통에 신음하는데도 자식 눈치에 돈을 내어주며 자신의 건강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무릎을 지키지 못했을까?
내 집에서 내가 환자가 되었는데도 나는 환자가 될 권리조차 없었다. 반대로 대전에서 혼자 사는 송영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며 매달 연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오롯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썼습니다. 관절이 불편하자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식탁에는 늘 채소와 좋은 고기가 올랐고 주말이면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주느라 돈을 흘려보내지 않으니 내 몸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비와 운동비를 아낌없이 쓰니 건강은 날로 회복되었고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웃음이 넘쳤습니다. 혼자 사는 자유가 곧 건강을 지켜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영순 씨는 둘째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김 씨는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힘드니까 생활비 좀 더 보태주세요 라고 요구하면서 그녀의 연금 대부분이 집안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약을 줄여 먹다가 결국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은 엄마, 건강관리 좀 잘하시지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하세요? 라며 원망 섞인 말까지 했습니다. 내 건강은 뒷전이 되고 내 돈은 남의 몫으로 사라지는 이 참혹한 현실은 자식과 함께 살며 돈을 나눠야 하는 노년의 비극입니다. 반면 부산에서 혼자 사는 최은경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혈압약과 영양제를 챙기고 한 달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걷기를 습관처럼 하며 필요하다 싶으면 안마 의자도 스스로 구입했습니다. 돈이 남으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고 그 결과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내 돈이 내 몸으로 바로 들어간다. 내 집, 내 돈, 내 건강. 이 세 가지가 다 내 것이니까 늙어도 웃을 수 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돈이 남의 손으로 흘러가며 내 몸이 방치되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내 몸을 위해 쓸 수 있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몸을 돌볼 권리와 여유가 오롯이 내 손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다섯 번째 이유는 재산을 온전히 지키며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곧 내 노후 자금을 내 손에서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결국은 자식의 생활비와 빚 갚는 데 흘러가고 내가 쓸 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는 참혹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재산이 사라지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남은 건 서름뿐입니다. 서울에 사는 윤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달 연금과 적금 이자로 150만 원 남짓이 들어왔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 쓸 돈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뒤로는 매달 80만 원이 나갔고 며느리는 손주 학원비를 이유로 또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겨우 40만 원. 본인은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 아깝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도 언젠간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집, 내 돈인데도 당당히 빼앗길 운명을 통보받는 순간 윤 씨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홀로 사는 이영자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내 집은 내 성이고
내 재산은 내 자존심이다라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평생 모은 예금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였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싶으면 표를 끊어 떠났고 필요하다 싶으면 건강검진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도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유지했기에 마음이 든든했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동네에서 참 당당하게 사는 할머니라는 말을 들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 내 돈이 남의 손에 흘러가지 않는다. 내 집이 내 성이고 그 안에서 나는 왕처럼 산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장순덕 씨는 둘째 아들과 살며 평생 모은 돈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갔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투자하는 셈 치세요 라며 부추겼습니다. 결국 그녀의 통장은 텅 비었고 빚 독촉 전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집마저 담보로 잡아버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안식처를 하루아침에 잃고 노인은 남의 집에 새에 들어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찢어졌던 건 그렇게 돈을 빼앗아간 자식이 어느 날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을 때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존심까지 짓밟힌 노년의 비극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인천에 사는 박정숙 씨는 혼자 사는 선택 덕분에 재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그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았기에 연금과 저축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돈이 되었고 집도 자신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켰습니다. 덕분에 자식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자존심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동네 친구들 앞에서도 늘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재산이 남고 재산이 남으면 자존심이 선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결국 내 재산을 내주고 내 자존심까지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내 집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내 돈은 내 건강과 내 기쁨을 위해 쓰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바로 그 재산을 지켜내며 자존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이유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내 집이 감옥이 되고 내 돈은 남의 손에 넘어가며 내 마음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내 집은 내 성이고 내 돈은 내 몸을 위해 쓰이며 내 마음은 고요히 지켜집니다. 세상 누구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하는 자유, 그것이 혼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속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또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집에 가도 마음 놓고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돌아왔지. 연락처를 뒤져봐도 전화를 걸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제일 서글퍼.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말벗은 줄어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집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칩니다.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남은 인생을 숫자로 세며 불안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무너지는 노년을 막고 고독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돈보다 건강을 원하게 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76세 장기호 씨는 은퇴 후에도 수십억 재산을 관리하며 사는 부자 노인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 회원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건강입니다. 몇 년 전부터 혈압과 당뇨, 협심증이 겹치면서 외출은커녕 하루 2번씩 약봉지를 삼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골프장은커녕 아파트 단지 산책로조차 마음껏 걷지 못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중얼거립니다. 돈이 뭔 소용이냐. 이 다리를 내어주고서라도 건강한 심장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의 눈빛은 수십억의 자산보다 단 한 번의 자유로운 걸음을 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7세 김인자 씨는 평생 돈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작은 반지하방에서 정부 지원금과 적은 연금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저녁이면 작은 라디오를 들으며 웃습니다. 건강만큼은 또래보다도 뛰어납니다. 가끔 무릎이 시큰거려도 꾸준한 걷기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은 없어도 난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행복하지. 내 심장이 뛰고 내 숨이 고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남루한 집에 살지만 그녀의 얼굴엔 부자보다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수십억을 가진 사람도 건강을 잃으면 삶은 감옥이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75세가 넘으면 결국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똑바로 걷는 다리, 제때 뛰는 심장,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진짜 재산이 됩니다. 슬픈 현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땐 돈을 위해 몸을 혹사하고 중년엔 더 벌기 위해 건강을 외면하다가 정작 노년이 되어서야 돈보다 건강이 우선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미 무릎은 닳고 혈관은 막히고 심장은 지쳐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수술대 위에 누워 칼을 맞으며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삶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은 인생에서 건강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둘째, 건강을 핑계 삼아 사회적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걷기 모임, 취미 동호회, 간단한 봉사활동 등은 몸을 쓰게 하고 동시에 마음도 지탱해 줍니다. 셋째, 돈의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모으기 위해 애쓰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고 즐기기 위해 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음식, 운동, 의료, 그리고 소소한 여가에 쓰는 돈이야말로 가장 값진 소비입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돈보다 건강을 원하게 됩니다. 돈은 은행에 숫자로 남지만 건강은 내 몸에서 삶을 이어가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화려한 집도 두둑한 예금도 아닙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다리,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손,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폐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부자와 가난뱅이를 갈라놓는 기준입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은 침침해지고 글자는 점점 흐려집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9세 윤재성 씨는 은퇴 후 독서를 삶의 낙으로 삼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책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는 책을 펼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두세 줄 이상 읽으면 눈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돋보기를 써도 뿌연 안개가 낀 듯 글씨가 춤을 췄습니다. 결국 책 대신 텔레비전만 켜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TV 자막조차 희미해져 채널을 돌리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나는 글과 멀어져 가는구나. 젊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책이 더 이상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윤 씨를 절망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이 멀어가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내 삶의 끝이 다가온다는 신호구나.
경기도 수원에 사는 77세 박정순 씨는 평생 책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보다 드라마와 수다를 더 좋아했고 책을 읽지 않아도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불편은 일상에서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버스를 탈 때 행선지를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내리고 약 봉지에 적힌 복용 시간을 보지 못해 약을 거꾸로 먹는 일도 잦았습니다. 은행에선 통장 글씨가 보이지 않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휴대폰 화면 속 글자가 겹쳐 보이는 바람에 자식에게 보낸 메시지에 오타가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세상에서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책을 안 읽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자를 못 본다는 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더라. 이 두 사례는 똑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75세가 넘으면 눈은 침침해지고 글자는 점점 흐려집니다. 책을 사랑한 사람도 글을 멀리한 사람도 결국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은 글자로 움직이는데 글자를 읽지 못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버스 번호판, 병원 안내판, 은행 창구, 휴대폰 문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눈의 힘은 곧 삶의 힘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삶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반쯤은 암흑 속에 갇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력이 무너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돋보기 하나로 버티던 눈은 어느 순간 그것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의사 앞에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수술이 가능해도 회복은 더디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젊은 시절의 시력을 되찾을 수 없고 돈이 없어 병원을 피하면 세상은 더 빨리 암흑으로 변합니다. 결국 노인의 눈은 나이를 먹는 순간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관리하는 습관을 철저히 가져야 합니다. 작은 글자를 무리해서 보지 말고 조명 환경을 밝게 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음성 서비스와 큰 글씨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휴대폰의 큰 글씨 모두 음성 안내 기능은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셋째,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 하지 말고 귀와 손으로도 세상을 느껴야 합니다. 오디오북, 라디오, 대화는 시력이 줄어든 노인에게 또 다른 삶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글자는 흐려지며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시력의 상실을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연결로 바꿉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삶. 그것이 글자가 사라져가는 노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장례식과 무덤 자리를 걱정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김영호 씨는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파트 2채를 물려주고 본인도 노후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공원묘지 분양 사무실을 다니는 것입니다. 고급 묘역을 살지 바다를 내려다보는 수목장을 선택할지 매일 고민합니다. 내 장례식은 체면 있게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정작 가슴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상 죽는 날이 다가와도 자식들이 성의 없이 치르지는 않을까? 혹은 장례식장이 썰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화려한 묘지보다 차갑게 식어버린 인간관계였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속초에 사는 76세 최말순 씨는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녀는 요즘 밤마다 장례 비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낡은 집에서 누가 내 시신을 치워줄까? 자식들도 힘들다는데 장례 치를 돈은 어디서 나오지? 그녀는 장례식장을 예약할 돈조차 없어
혼자 집 안에서 쓰러져 며칠 뒤 발견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몸서리칩니다. 심지어 무덤을 쓸 땅이 없어 공동묘지조차 엄두가 안 납니다. 결국 최 씨는 주변에 나는 그냥 화장해서 아무 데나 뿌려달라는 말을 대내지만 그 속엔 나는 세상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겠구나라는 서글픈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없는 사람도 결국 똑같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과 장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비극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75세가 넘으면 누구나 장례식과 무덤 자리를 걱정합니다. 누가 와줄까? 내 자식이 성심껏 장례를 치러줄까? 혹은 초라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매일 밤마다 찾아옵니다. 살아있을 때도 외롭지만 죽음 이후마저 외롭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걱정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고독사한 노인의 시신이 냉동창고에 며칠씩 방치되는 경우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미루거나 최소 비용으로 끝내려는 자식들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홀대받는 현실이 노인을 옥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 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은 남은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안심을 줍니다. 둘째, 무덤 자리를 걱정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길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살아있을 때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셋째, 장례를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 설계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떠날지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대신 남은 삶을 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내 장례식과 무덤 자리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내 마지막은 내가 선택한다는 당당함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무덤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장래 걱정은 인생을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삶을 더 단단히 붙잡는 힘이 됩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식 얼굴은 명절에나 겨우 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7세 박성규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자신은 제대로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겠지라는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명절날 잠깐 들렀다 밥 먹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뒤 박 씨의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그는 명절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그날이 지나고 나면 더 깊은 허무와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됐구나. 내가 살아있어도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76세 윤경자 씨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비교적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주말마다 얼굴을 비추고 함께 식사도 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나서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싸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윤 씨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자주 와줘도 결국 그들이 머무는 시간은 몇 시간뿐이구나. 나는 여전히 혼자다. 자식이 자주 와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만남이 오히려 그리움과 허망함을 더 키웠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75살이 넘으면 자식 얼굴은 명절에나 겨우 보거나 자주 본다 해도 잠깐의 스침일 뿐, 결국 혼자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손주는 금세 스마트폰 속의 영상으로만 남습니다. 부모의 삶은 고요한 방 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 싶어도 자식들은 그 마음을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쁜데 부모가 왜 이렇게 집착하나라는 시선은 부모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는 하고 싶은 말조차 삼키며 명절이라는 단 하루에 모든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면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지고 때로는 삶의 의욕조차 사라집니다. 이 끔찍한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정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대를 줄이는 순간 상처도 줄어듭니다. 둘째, 자식 대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이웃, 친구, 같은 나이대의 모임은 명절이 아니어도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셋째, 스스로의 일상을 채워야 합니다. 책, 취미, 운동 같은 작은 활동이 고독을 줄이고 자식 얼굴만 기다리는 허망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자식 얼굴은 명절에나 겨우 볼 뿐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그 하루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당당히 살아갑니다. 자식 얼굴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웃음을 만들고 스스로 관계를 세우는 인생. 그것이 고독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돈이 있지만 같이 쓸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8세 이호준 씨는 평생 사업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통장에는 억대 예금이 남아있고 월세 수입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원하는 옷을 살 수도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마음껏 즐기지 못합니다. 함께 가던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행을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병상에 눕거나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손주들에게 해외여행을 제안했지만 할아버지 바빠서 시간이 안 돼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다녀왔지만 호텔 조식 자리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 오히려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웃어줄 사람이 없다. 이게 진짜 지옥이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76세 최정자 씨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고 연금도 많지 않지만 그녀는 이웃과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합니다. 김치 몇 조각과 간단한 밥상이지만 함께 나누며 웃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족하니 그녀의 집은 늘 따뜻합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도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밥상을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면 되지.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밥상이 아니라 제사상이 되는 거야. 가진 게 많든 적든 결국 남는 건 고립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쓸 사람이 없으면 그 돈은 차갑게 얼어붙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람들마저 떠나면 결국 돈도 정서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무너지고 또 채워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돈을 쓸 대상이 사라진 노인이 겪는 고립의 속도입니다. 처음엔 친구가 떠나고 그 다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며 손주들은 성장에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건 텅 빈 지갑이 아니라 텅 빈 식탁입니다. 돈은 남아도 웃어줄 얼굴이 사라지면 노인의 삶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 돈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이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나눌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돈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 밥 한 끼, 작은 선물, 함께하는 모임에 쓰는 돈은 숫자가 아닌 추억을 남깁니다.
셋째,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야 합니다. 취미, 봉사, 동호회 같은 활동은 돈보다 오래 남는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75살 넘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노년은 비로소 고독이 아닌 삶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 마지막 길은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9세 김명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갈아 넣듯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남편 먼저 떠난 뒤에도 꿋꿋하게 혼자 버텼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곁을 지켜주겠지. 마지막 순간은 적어도 외롭지 않겠지. 그러나 그 믿음은 잔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김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휴대폰이 있었지만 손에 힘이 없어 번호조차 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어야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쓰러진 그를 발견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던 구급차 안에서 김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문 앞은 결국 혼자 서는 거구나.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구나. 살아오며 쌓아 올린 모든 것, 희생과 기대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길은 결국 철저히 혼자라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는 오열했습니다. 이 현실은 김명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5세를 넘긴 수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생각하며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어도 결국 마지막 숨을 내쉴 순간만큼은 홀로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은 남과 나눌 수 없는 철저히 개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점점 친구를 잃고 자식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도 요양원에 들어가도 마지막 그 순간 곁에 있을 확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노인을 더욱 고립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이들이 죽음을 함께 맞이하리라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자식들이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바쁜 자식들은 병원 문 앞까지밖에 오지 못하고 친구들은 이미 저 세상에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은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이 무서운 깨달음은 노년의 정신을 옥죄고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의욕조차 앗아갑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현실에도 극복의 길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남기고 장례 방식을 정하며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은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합니다. 둘째, 고립을 막아야 합니다. 자식이 아닌 나와 삶을 함께할 수 있는 동년배, 친구나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마지막 길을 덜 외롭게 만듭니다. 셋째, 죽음을 끝으로 보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명상, 종교 혹은 철학적 사유는 마지막 길을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깨끗이 씻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세균 감염, 심장병, 치매, 폐혈증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몸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세균의 온상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피부가 썩고 장기가 망가지며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샤워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아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6곳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입안입니다. 입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온몸에 치명적인 병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입 냄새가 심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안 세균이 온몸을 공격하면서 치매, 심장병, 당뇨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양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입속은 세균의 온상입니다. 하루만 양치를 소홀히 해도 세균이 수백 배로 증식합니다.
이런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속 깊이 퍼지면 심장과 뇌까지 공격합니다. 실제로 입속 세균이 많을수록 심장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치를 게을리하는 것이 곧 심장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입속 세균 중 일부는 뇌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뇌에 도달하면 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치매가 진행됩니다. 즉, 매일 이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 입속 세균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입을 씻지 않는 것이 곧 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당뇨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안에 세균이 많아지면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염증 물질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잇몸병을 방치할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까지 커집니다. 단순히 이를 닦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닦아야 합니다. 하루 3번 양치는 기본이고 자기 전에는 특히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치실과 혀 클리너도 필수입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세균이 남아 다시 이빨과 잇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입안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양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치매, 심장병, 당뇨병이 당신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입안의 청결이 곧 장수의 비결입니다. 입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목숨을 잃을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잇몸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습니다. 양치를 대충 하고 치과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잇몸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진단 결과 세균성 심내막염이었습니다. 입속 세균이 혈액을 타고 심장까지 침투하면서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긴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작은 잇몸 염증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양치질 하나 소홀히 한 것이 목숨을 위협한 것입니다. 입속 세균이 온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귀 속입니다. 귀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귀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청력 저하, 만성 기염증, 심지어 뇌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 건강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귀 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듣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먼지가 가득합니다. 귓바퀴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 속 깊은 곳에 쌓이는 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고 이물질과 함께 엉켜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귀가 막히면 소리가 왜곡되거나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청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며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에 염증이 생기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귀는 머리와 가까운 신체 부위입니다. 귀 속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점차 안쪽으로 퍼지면서 두개골과 뇌로 침투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이염을 방치했다가 뇌수막염으로 발전한 사례도 많습니다. 귀 속이 더러우면 단순한 청력 저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뇌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귓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씻는 방법입니다. 면봉으로 귓속을 후비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귀지를 깊숙이 밀어 넣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봉 대신 따뜻한 물로 귓바퀴와 귓구멍 입구를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귓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청력을 잃고 심지어 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귀를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귀가 있어야 오래도록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귓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목숨이 위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여성이 몇 달 전부터 귀에서 진물이 나고 가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진단 결과 뇌수막염이었습니다. 귓속 염증이 심해지면서 세균이 두개골을 뚫고 뇌로 침투한 것입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뇌로 감염이 퍼진 상태라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마비된 얼굴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귀지와 염증을 방치한 대가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귓속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히 귀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귓속 문제라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무좀, 세균 감염, 심한 경우 발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액순환이 약해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며 치료가 늦어지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운 환경이라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씻지 않으면 피부가 짓무르고 갈라지며 하얗게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무좀, 즉 족부백선의 시작입니다. 무좀은 단순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피부를 뚫고 깊숙이 퍼지는 질병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톱까지 변형되고 감염이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으면 악취도 심각해집니다. 땀과 각질이 쌓이면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이는 단순한 땀 냄새와 차원이 다릅니다.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의 신발과 양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균 감염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갈라지면 세균이 쉽게 침투하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봉화지겸이라는 심각한 감염은 발이 붉게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발전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세균 감염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당뇨발, 즉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가락 끝부터 괴사가 시작되고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중 상당수가 발 관리 소홀로 다리를 잃고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으려면 비누를 사용해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문질러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특히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지 않도록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습한 상태로 방치하면 무좀균과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는 것은 세균을 직접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씻고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발이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지 않아 다리를 절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남성이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을 느꼈지만 단순한 무좀이라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연고만 바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이 심하게 붓고 검붉게 변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봉화지경과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균이 발가락 사이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면서 감염이 퍼진 것입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감염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다리 절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발목 위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 의족을 착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무좀을 방치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철저한 발 위생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배꼽입니다. 배꼽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심각한 감염, 심지어 장기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꼽은 작고 깊숙한 구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온갖 먼지, 땀, 각질이 쌓이며 배꼽 안에서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합니다. 배꼽을 방치하는 것은 세균의 온상을 몸에 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배꼽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가 심해진다는 것은 이미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꼽 안이 끈적이고 축축해지며 검은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배꼽 주변이 붉게 부어오르면서 고름까지 차게 됩니다. 이 배꼽염이 심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으면 심각한 내부 장기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꼽은 태아 때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자리로 혈관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만약 배꼽에 감염이 생기면 세균이 내부로 침투해 복막염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이런 감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배꼽에 쌓이는 때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 땀, 피지,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배꼽 안이 축축하면 곰팡이가 서식하면서 심각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꼽 안에서 곰팡이 감염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배꼽을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세게 문지르거나 깊숙이 면봉을 찔러 넣으면 오히려 상처가 생겨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부드러운 면봉이나 젖은 수건으로 살살 닦아야 하며 샤워할 때 비누를 이용해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배꼽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배꼽을 방치하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퍼지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배꼽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한 배꼽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꼽을 씻지 않아 목숨을 잃을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배꼽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가려움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안에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냥 놔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이 붉어지고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배꼽에서 고름이 흘러나왔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배꼽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세균이 피부를 뚫고 내부로 퍼지면서 염증이 장기 근처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배를 절개해 고름을 배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세균이 혈액을 타고 퍼지면서 복막염이나 폐혈증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습니다. 치료 후에도 배꼽 주변 피부가 괴사해 일부를 절제해야 했고 흉터가 남았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이 심각한 감염과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꼽 관리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악취는 물론 심각한 피부병과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사타구니의 세균이 몸 전체로 퍼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곳을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신체에서 가장 습하고 따뜻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마다 마찰이 생기고 땀이 차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씻지 않으면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증이 생기며 결국 사타구니 백선, 즉 무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백선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흔해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사타구니의 악취는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닙니다. 땀과 피지가 엉겨붙어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강한 악취를 풍깁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지 분비가 불균형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깨끗이 씻는 것뿐입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봉화지겸, 즉 피부 깊숙이 퍼지는 세균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봉화지겸은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로 생각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를 씻을 때는 비누나 저자극 세정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특히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면서 피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속옷도 청결이 중요합니다. 땀이 잘 흡수되는 면 소재 속옷을 입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타구니 위생을 소홀히 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감염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사타구니를 철저히 씻고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사타구니가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씻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이 사타구니 주변이 가렵고 붉어졌지만 단순한 땀띠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연고만 바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타구니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봉화지겸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균 감염이 피부 깊숙이 퍼지면서 사타구니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폐혈증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피부 괴사가 심한 부분은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고 방치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타구니 위생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손톱 밑입니다. 손톱 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온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손은 하루 종일 다양한 물건을 만지면서 엄청난 양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접촉합니다. 특히 손톱 밑에는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곰팡이균 등 온갖 병원균이 숨어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식중독,
장염, 피부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이 더러우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면역 체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채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면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하면서 각종 감염병을 유발합니다.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 손톱 밑에 세균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으면 손톱 무좀, 즉 조갑진균증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손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하며 심한 경우 손톱이 들뜨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톱 무좀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톱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톱 밑 위생을 철저히 지키려면 손을 씻을 때 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비누를 사용해 손톱 밑을 문지르며 세균을 제거해야 하며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손톱을 자를 때는 너무 짧게 자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당한 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을 몸속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무관심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손톱 밑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아 끔찍한 감염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남성이 손톱이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소 손을 자주 씻지 않았고 손톱 밑에는 보이지 않는 때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끝이 붓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고름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손톱 밑 박테리아 감염이었습니다. 세균이 손톱 밑으로 침투하면서 염증이 퍼진 것입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감염이 손 전체로 번지면서 폐혈증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의사는 즉시 손톱 일부를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염이 심해 결국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는 것은 작은 병균을 몸속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무심함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손톱 밑이 건강한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몸을 씻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 6곳을 철저히 씻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더 이상 위생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깨끗한 몸이야말로 장수의 기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심장이 멎는다는 공포, 숨이 끊기는 그 순간의 고통,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려움 없이 열 수 있는 5가지 이유가 지금 당신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언젠가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태어남이 신비롭듯 죽음 또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지만 유한하기에 더욱 빛납니다. 죽음은 결코 이질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완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마주할 일이 많지 않지만 나이가 들며 주변 사람들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죽음 자체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지는 광경을 보며 살아갑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슬퍼하지 않듯 삶의 끝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이해할수록 삶은 더욱 깊어지고 진실해집니다. 마치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고통스럽거나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깊은 평화와 따뜻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믿음도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겪는 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죽음은 더 이상 혼자 짊어져야 할 무서운 짐이 아닙니다. 70대 중반의 김영자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암 투병 중에 삶의 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두려움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해는 오늘도 나를 위해 떠오르는데 나는 왜 어제를 그리워하며 오늘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 순간부터 김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울음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식들에게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손자에게는 직접 만든 손편지를 남기며 할미는 어딜 가든 너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평온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영상 속 메시지를 보며 눈물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자녀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에 김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평화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두려움은 이해와 수용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병마, 외로움, 상실, 불안, 후회, 미련 같은 감정들이 나이가 들수록 짙게 드리워지곤 합니다. 청춘의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편한 날이 드물고 마음조차 한결같이 무거운 날이 많아집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고 그것이 때론 기특할 정도로 끈질긴 삶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고 깊어지곤 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누군가는 홀로 남겨질 두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조차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려 하지만 사실 그 끝에는 오히려 해방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수술로도 약으로도 사라지지 않던 고통이 죽음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세상의 무게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쉽게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어떤 싸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도 책임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문이자 그동안 힘겹게 살아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휴식입니다. 긴 여정을 마친 여행자가 안락한 쉼터에 도착하듯 죽음은 그런 편안함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살면서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침내 쉴 수 있다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친 날에도, 마음이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아팠던 날에도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그 끝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며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낸 인생에 대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80대 중반의 박상만 어르신은 15년 넘게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왔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은 일상이 되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 어르신은 삶에 대한 희망보다 점점 더 고통과 절망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작은 일에도 웃어보려 노력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단다. 아픈 것도 숨쉬기 힘든 것도 다 이젠 끝났으면 좋겠구나. 나 잘 살았다 생각한다.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담담했던 그 모습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떠나도 울지 말거라. 나 지금 너무 편안하단다. 고통이 다 사라졌어.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에는 울음 대신 조용한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박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고통 없는 평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쉼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 순간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는 해방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겪어온 고난을 끝내고 진정한 평온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기에 죽음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따뜻한 위로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평온한 죽음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두려움, 슬픔, 고통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괴롭고 비참한 것만은 아닙니다. 준비된 죽음, 사랑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삶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의 죽음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온한 죽음은 가장 고귀한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평온한 죽음은 삶 전체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삶을 사랑했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고요한 안식을 맞이합니다. 이별의 순간조차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평온함 덕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두려움을 남기지만 준비된 죽음은 사랑과 감사를 남깁니다. 죽음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고통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를 존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비록 노쇠하고 병들었더라도 마음만은 평온한 사람은 죽음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취보다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고요하고 단단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감사로 남겨질 이들에 대한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평온한 죽음은 비로소 잘 살았다는 삶의 선언이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떠나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온한 죽음은 남겨질 사람들에게 안심을 남깁니다. 걱정보다는 고마움을, 아쉬움보다는 사랑을 남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전하며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이 주는 최고의 은총이며 축복 그 자체입니다. 70대 후반의 최은자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던 남편을 오랜 시간 간호해 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모든 기억을 잃고 할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